거실 문이 세차게 열리더니 아들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딸도 따라 들어오며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법적으로 권리가 있어요. 이제는 정리하셔야죠. 저는 팔짱을 끼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모습이 참 기가 막혔습니다. 무슨 정리를 말하는 거니? 아들은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요. 저희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변호사님과 상담도 마쳤어요. 저는 콧방귀를 뀌며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와 하는 말이 결국 돈 이야기라니 정말 대단하구나. 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실을 보세요.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이 돈이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 사정, 내가 그걸 왜 들어줘야 하니? 10년 동안 부모를 외면한 것도 너희 사정 때문이었니? 아들은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저희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찾아온 거잖아요.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생각이 많았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장례식에는 왜 오지 않았니?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없던 애들이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하면 다 해결되는 거니? 딸이 눈을 치켜뜨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힘들었어요. 어떻게든 살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라도 뭘 좀 해보려니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막으시면 어떡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막는 게 아니야. 지킬 걸 지키는 거지. 내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모은 재산이야. 그걸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달라고 하면 내가 순순히 내줄 거라고 생각했니? 아들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나오시는군요. 어머니, 어차피 법적으로도 저희가 권리가 있어요. 변호사님이 다 알아보셨고요.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법대로 해라. 내가 변호사를 선임했든 뭐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딸이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완고하세요? 완고한 게 아니라 너희가 뻔뻔한 거야. 아들이 서류를 밀어붙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소송을 걸고 싶지는 않아요. 좋게 해결합시다.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신데. 지금부터 준비해 두셔야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참았던 화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비. 내가 지금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데? 너희한테 재산을 넘길 준비라도 하라는 거니? 딸이 소리쳤습니다. 결국 어머니도 돈이 아까운 거잖아요. 저는 손바닥으로 식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니? 10년 동안 부모 얼굴 한 번 안 보던 애들이 돈 냄새 맡고 나타나서 유산 내놓으라고 하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니? 내 아버지가 너희 빚 갚느라 퇴직금까지 몽땅 털어줬을 때는 어디 있었어? 아들이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그거랑 이건 별개 문제죠, 어머니.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너희야. 너희는 내 돈이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잖아. 내 아버지가 너희 줄 돈 남겨놓으셨을까봐? 아니야. 내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나한테 이 집만은 꼭 지키라고 하셨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너희는 절대 이해 못하겠지만 딸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정말 실망이에요. 저희도 자식인데 이럴 필요까지 있나요?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식이라고 다 자식이냐? 10년 동안 부모를 외면한 애들이 이제 와서 자식 행세하는 게 어이가 없구나. 아들은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기회 드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협조해 주시면 좋게 넘어갈 수 있어요. 나는 팔짱을 끼고 비웃었습니다. 협조. 내가 지금 누구한테 협조하라고 하는 거니? 내 인생에 너희한테 협조해야 할 일은 단 하나도 없어. 딸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내일까지 답변 주세요. 어머니도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팔짱을 풀고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 필요 없다. 너희가 어디까지 나올 수 있나 한번 보자. 아들과 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인 결국 서류를 챙겨 들고 거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화가 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뻔뻔함 그 자체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켜온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지키려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식들이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내줄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살아온 시간이고 남편과의 추억이며 마지막까지 남편이 지켜달라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꼭 지킬게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박영자님이 자녀분들과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서 살고 있는 박영자입니다. 시장 한 구석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평생 살아왔습니다. 손맛이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덕분에 단골 손님도 많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며 남편과 함께 삶을 일궈 나갔습니다. 가진 것 없이 시작했지만 성실함 하나로 버티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기술자로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나가고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이었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시장에서 새벽부터 반찬을 만들어 팔며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둘이 함께 노력한 덕분에 반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한 삶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전세방을 얻었을 때는 감격해서 밤새도록 남편과 이야기하며 웃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남편은 건설사에서 인정을 받아 승진했고 저는 가게를 확장해 장사를 키워 나갔습니다. 둘이서 버는 돈이 늘어나니 아이들 교육에도 힘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사업을 하고 싶다며 경영학을 공부했고 딸은 예술을 전공하고 싶다며 디자인을 배웠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들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줬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학비를 대주고 부족함 없이 키우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노력한 덕분인지 아이들은 각자의 길을 찾아갔고 우리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에도 투자 공부를 하며 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게를 운영하며 단골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바빴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덕분에 강남의 작은 아파트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과 조용히 살며 노년을 맞이하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더군요.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제 삶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까지는 혼자라는 걸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밥상을 차리고 나서야 비로소 혼자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식탁 맞은편의 빈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이 집에서 혼자 생활하며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지켜온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중함을 짓밟는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10년이 지나도록 연락 없던 자식들이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재산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자식들은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사업을 하겠다며 거액의 돈을 빌려간 뒤로 소식조차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 빚을 갚느라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퇴직금도 적금도 모두 정리해야 했고 모자라는 부분은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켜낸 건 이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이 집만큼은 자식들에게 주지 말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까지 마음을 닫아야 하는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있었기에 10년 만에 찾아온 자식들이 재산을 요구할 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도 권리가 있다고요. 딸은 말했습니다. 제가 혼자 이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냐고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너희가 빚을 갚았니?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과 딸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김치를 담가서 갖다 주셨다고 하더군요. 이웃집 할머니는 자식들을 보자마자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일로 왔냐고요.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들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거요. 그렇게 시작된 재산 다툼은 예상보다 더 끈질기고 더 추악하게 흘러갔습니다. 자식들은 매일같이 찾아와 협박했고 변호사까지 데려와 법적 소송을 운운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이 정말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들이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마음을 안 쓸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돈 앞에서 부모를 이렇게 대하는데요. 저는 한동안 밤잠을 설쳤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하는 생각만 반복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요. 남편과 함께 지켜온 이 집을 빼앗기지 않겠다고요. 자식들이 돈 앞에서 부모를 배신하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부모도 단호해져야 한다는 것을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나서야 비로소 다음 상황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싸움은 제가 이끌어가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이 처음 찾아왔을 때 저는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했습니다. 아무리 연락이 끊겼어도 그래도 내 자식들인데 혹시 늦게라도 후회하고 돌아온 건 아닐까 하는 바보 같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단 몇 분 만에 무너졌습니다. 자식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재산이요. 아들은 서류를 내밀며 아버지 사망 신고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권리가 있다는 말을 하더군요. 딸은 휴대폰으로 아파트 시세를 검색하며 구체적인 금액을 따져가며 말했습니다. 저도 할 말이 많았지만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어떤 말을 하려는지 끝까지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 때문에 아빠랑 엄마가 갚은 빚이 얼마였는지 기억하니? 아들과 딸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장롱 속에서 낡은 통장을 꺼내와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통장에 다 적혀 있다. 너희가 떠난 후로 아버지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이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건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상속이 중요한 거라고요. 딸도 맞장구 쳤습니다. 법적으로도 자식들에게는 유류분 청구권이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법이 그렇다. 너희가 법을 운운할 자격이 있니? 부모가 빚더미에 앉아 있을 때는 어디 있었는데 이제 와서 법을 들먹여? 그러자 딸이 성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이 집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 거고 차라리 좋은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너희가 지금 부모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거냐?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는 김치를 건네주려고 들어왔다가 상황을 보고 말없이 뒷걸음질 치셨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그런 배려가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단단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태도를 바꿨습니다. 어머니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저희도 생계가 어렵다고요. 요즘 사업이 힘들어요. 다시 시작하려면 자금이 필요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가 몇 번이었는데? 너희들이 그 기회를 몇 번이나 망쳤는지 기억도 안 나니? 딸도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고집이 세세요. 저희도 아버지의 자식인데 몫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변호사님께 상담도 받았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변호사까지? 참 철저하구나. 너희 부모는 신경도 안 쓰면서 돈을 챙길 때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구나. 그러자 아들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답을 주세요. 안 그러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이들에게 어떤 기대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돈을 원할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일군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저도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후회하게 만들어 주마.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과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겠죠.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거라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자식들이 떠난 후 저는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내가 지켜야 할 때가 왔어. 당신이 지켜오던 이 집 끝까지 지킬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다시 찾아올 게 분명했고 이번에는 변호사를 데려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와 오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자식이라고 다 자식이 아니라고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단지한 놀이터에서 손주들과 뛰어노는 할머니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그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저런 평범한 노후를 기대했었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조용히 남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삶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조용히 지켜볼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제가 움직일 때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요. 이튿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남 한복판 높은 빌딩 속 작은 법률사무소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한창 바쁜 시간이라 그런지 직원들이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앉은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천천히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생을 바쳐 일궈온 재산인데 연락도 없던 자식들이 갑자기 나타나 상속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겨보며 한참 동안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자녀분들이 유류분 청구를 하겠다는 거군요. 맞아요. 변호사까지 선임했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유류분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엔 사정이 다릅니다. 배우자의 생존권이 우선이고 자녀들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살짝 안도했습니다. 변호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자녀분들이 재산을 요구하면서 협박이나 압박을 가하고 있나요? 제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찾아와서 법적 조치를 운운하는데 그게 협박이 아니면 뭡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대응을 해야겠네요. 이건 단순한 상속 문제가 아니라 부모에 대한 부당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자녀분들이 재산을 탐내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두거나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을 남겨두세요. 그 말을 들으니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녀분들이 과거에 부모님께 끼친 피해입니다. 빚을 지고 떠난 기록이 있으니 그걸 서류로 남겨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릿속에서 뭔가 번뜩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남편이 남긴 장부와 통장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기록이 남아 있을 테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장롱을 뒤졌습니다. 남편이 평소 꼼꼼하게 적어둔 장부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자식들이 빚을 떠넘기고 사라진 후 우리가 어떻게 빚을 갚아 나갔는지 모든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퇴직금으로 먼저 갚은 금액, 적금 해약해서 메운 금액, 대출을 받아 갚은 금액, 월급에서 조금씩 나눠 상환한 기록, 모두 세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기록을 남겨둬야 한다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기록들이 이렇게 중요한 증거가 될 줄은요. 장부를 보면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여보, 이거 다 우리 피땀 흘려번 돈이야. 이걸 절대 헛되이 쓰면 안 돼. 손으로 장부를 쓰다듬으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여보, 걱정 마. 당신이 남긴 걸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자식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변호사님도 기다리고 계세요. 더 늦으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 절차라. 그래, 한번 해보자. 어디 한번 해보자고. 아들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아마도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변호사도 만났고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다 알아봤다. 내가 원하는 대로 법원에서 만나자. 아들은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아니, 그게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냥 좋게 해결하면 좋게 해결? 웃기지 마라. 처음부터 좋게 해결할 생각이었으면 10년 동안 연락 끊고 살지는 않았겠지.
딸이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어머니도 가족인데. 가족. 내가 가족이란 말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니? 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온 자식이 이제 와서 가족을 찾는다고?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내쉬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저희도 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강하게 나간다. 그럼 나도 더 강하게 나가겠다. 어디까지 해보나 보자.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생각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자식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까지 데리고 왔더군요. 문을 열자마자 변호사는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법적으로 저희 의뢰인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협의가 안 된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소송. 어디 한번 해보지. 내 의뢰인들이 부모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도 법원에서 제대로 따져보자. 아들은 당황한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물러서면 되겠네. 내가 법을 말했으니 나도 법대로 해주지 뭐.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순순히 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법적 분쟁은 서로 좋을 게 없어요. 저는 그 서류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장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적혀 있다. 내가 10년 전 부모한테 한 짓까지도 다 법원에서 보게 해주마. 아들과 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변호사는 순간 당황한 듯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부터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자식들이 떠난 후 저는 거실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단지 놀이터에서 할머니들이 손주들과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씁쓸함만 남았습니다. 내 자식들은 부모에게서 돈을 뜯어내려고 변호사까지 데리고 오는데 저 할머니들은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남편과 함께 아이들을 키우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부족함 없이 해주려고 노력했고 원하는 걸 들어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부모를 돈으로만 보는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문 앞에 우편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아들과 딸이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유류분 청구 소송을 건 것입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재산 목록, 상속인 정보, 그리고 청구 내용까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참 대단하다. 정말 법까지 동원할 줄이야. 하지만 저는 겁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소송이 시작된 걸 알렸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대응해야겠네요. 준비한 자료들을 저한테 넘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장부와 통장 내역을 정리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법정에서도 충분히 반박할 수 있어요. 특히 이 빚 상환 기록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싸움을 피하고 싶었지만 자식들이 법을 들이대며 나오니 나도 법으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직접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분이 묘했습니다. 어쩌다가 부모 자식 간에 법정에서 얼굴을 맞대야 하는 상황이 된 걸까요? 조정 기일 당일 법원에 도착하자마자 아들과 딸이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들은 표정을 굳혔고 딸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로 좋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시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좋게 해결할 생각이었으면 처음부터 법을 들먹이지 말았어야지. 아들은 짜증난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이 집 한 채 가지고 혼자 사는 것보다 차라리 돈으로 정리하고 편하게 사시는 게 낫잖아요. 저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걱정해서 이러는 거야? 아니면 돈이 필요해서 이러는 거야? 딸이 조급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힘들어요. 사업도 어렵고 생활비도 빠듯해요.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이면 저희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권리. 그럼 부모에게 빚을 떠넘기고 사라진 건 뭐라고 설명할래?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주제에 이제 와서 권리를 찾겠다고? 변호사가 중재하려는 듯 말을 끊었습니다. 법적으로 자녀분들도 일정 부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어머님께서도 주장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조정으로 해결하시는 게 서로 감정적으로도 좋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조정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법원에서 끝까지 가보자고요. 내가 법을 모르고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 너희들이 부모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법정에서 낱낱이 밝히자.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변호사님과 충분히 논의한 거예요. 법적으로도 저희가 불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 해보자 끝까지. 어디 한번 가보자. 너희가 법을 배웠다면 나도 배웠으니까. 법정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도 아들도 딸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판사가 서류를 살펴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먼저 자녀분들이 상속을 주장하는 근거를 설명해 보시죠. 아들의 변호사가 준비된 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피고 측이 현재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독점하고 있으며 원고들은 정당한 유류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장된 몫을 받기 위해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피고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차분하게 준비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여기에 10년 전부터 제가 남편과 함께 빚을 갚아온 기록이 있습니다. 퇴직금과 적금을 모두 털어내 자식들이 남긴 빚을 갚았고 모자라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상속을 요구하는 게 맞습니까? 판사는 서류를 넘겨보며 깊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반면 아들과 딸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조차도 예상치 못한 자료가 나온 듯 말을 잃었습니다. 판사는 다시 제게 물었습니다. 자녀분들은 과거 빚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상환한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연락을 끊고 도망갔습니다. 남편과 제가 전부 갚았죠. 판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원고 측 변호사를 쳐다보았습니다. 변호사는 뭔가 말을 하려다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내가 이길 거라는 걸. 재판이 끝나고 법원 복도를 나서는 순간 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먼저 이렇게 만들었잖아.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나는 너희가 부모를 버릴 때부터 용서할 마음도 없었다. 자식들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지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끝을 확실하게 내야 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돈을 요구하는 자식들이 과연 내 자식이 맞을까? 부모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돈을 뜯어내려는 저들이 정말 혈육일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막이 흘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당신이 있으면 나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화를 냈을까요? 아니면 그냥 한숨을 쉬었을까요? 그날 밤은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단호하게 대응한 걸까? 혹시라도 저들이 반성할 기회를 줘야 했을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아니, 이제 와서 후회할 일은 없다. 내가 먼저 등을 돌린 게 아니다. 저들이 먼저 부모를 버리고 사라졌고, 이제 와서 돈 냄새 맡고 나타난 거지.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새벽 공기를 마시러 단지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단지 경비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요즘 마음고생이 많으시죠? 저는 가볍게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뭐 별일인가요? 경비 아저씨는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 어젯밤에 아드님이 주차장에서 한참 서성이다가 가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이라도 하던가요? 아니요. 그냥 차에서 내렸다가 다시 타고 한참을 그러더니 그냥 가셨어요.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어떻게든 다시 설득하려고 했던 걸까? 집으로 돌아와 베란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변하는데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걸까? 아니, 변하는 게 사람 마음이지. 10년 동안 부모를 모른 척하던 애들이 이제 와서 상속을 요구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고 측,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 소송을 취하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취하했다고요? 네. 오늘 아침에 변호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소송을 철회했습니다.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까지 달려들던 애들이 갑자기 소송을 취소한다고?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조용히 그 말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더 해봤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제출한 서류들을 보면서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빚을 떠넘기고 연락도 끊고 그런 기록들이 법원에 다 남으면 우리도 사회적으로 좋은 모습이 아닐 것 같아서.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래. 결국 그것 때문이구나. 부모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받을 불이익이 두려워서 소송을 취한 거구나. 너무 솔직하네.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오히려 고맙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도 후회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후회할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녀석이 이제 와서 가족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다니 도대체 가족이 뭔지 알기나 할까? 가족이면 장례식 때는 왜 안 왔니? 가족이면 10년 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지낼 수 있니?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가족이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찾아왔으니 나도 너무 모질게 굴지는 않겠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반성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상황이 불리해져서 이러는 건지는 모르겠다. 아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걸 증명할 기회를 주세요. 저는 한동안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증명할 기회라.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부모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다면 다시 받아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상황이 불리해져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너희가 소송을 취한 이유가 법적으로 불리해서라는 건 솔직히 말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그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지 않니? 아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이제 와서라도 달라질 수는 없는 걸까요?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이제 와서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돈이 필요해서 법까지 동원한 자식들이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침묵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못 간 것도 못 간 게 아니라 안 온 거겠지. 출장? 바빴어. 그런 말들 다 핑계잖아. 아들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가 10년 동안 나한테 연락 한 번 안 했던 이유가 뭐였을까? 정말 바빠서였을까? 아니면 부모한테 진 빚을 모른 척하고 싶어서였을까?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찾아왔으니 나도 기회를 줄게 하지만 그게 용서라는 뜻은 아니야. 내가 정말 달라지고 싶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말로는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아.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울 것도 없어. 너희가 스스로 만든 기회야. 아들은 조용히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정말 후회하고 있는 걸까?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딸과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진심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문 앞에서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진심을 보여주겠다고? 어떻게? 딸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해요. 다시 시작. 그게 무슨 뜻이니?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업을 다시 해보려고요 하지만 이번에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부모님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작은 규모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려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지?
저희가 이렇게 살게 된 건 저희 책임이 크지만 어머니가 등을 돌린다면 저희는 진짜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딸이 간절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망가지는 걸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한숨을 쉬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변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수작을 부리는 걸까? 내가 도와줘야만 하겠니?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도와달라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봐주셨으면 해서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저희가 달라진 모습이 보이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예전처럼 뻔뻔하게 돈을 요구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직접 찾아가 보니 허름한 가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작은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한 듯 보였습니다. 나는 가게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그냥 돌아서야 할까? 결국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정말로 후회하고 반성한다면 나도 조금은 마음을 열 수 있을까? 그 답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그 답이 보일지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이 정말 변하려는 건지 아니면 또다시 꿍꿍이를 꾸미는 건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작은 가게에서 시작한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돌아선 마음이 쉽게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날도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단지 입구에서 이웃집 박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영자 씨, 요즘 얼굴이 좀 좋아 보이네. 제가 가볍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런가요? 별일 없이 지내서 그런가 봐요. 그나저나 자식들이 가게를 차렸다면서. 소식 들으셨군요. 네, 뭐 그렇다네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요, 아직은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와 베란다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 상황을 보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도 자식들이 찾아왔으니 받아주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쉽게 마음을 열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고민하며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딸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셔보실래요? 저희 가게에서 직접 만든 갈비찜이에요. 저는 도시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를 등지고 연락도 없던 애가 이제는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올 정도로 변한 걸까? 딸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변한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전처럼 욕심내지 않고 하나하나 배우면서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저희 음식이 정말로 정성을 담아 만든 거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저는 조용히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미소를 짓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남편이 좋아했던 갈비찜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밥을 먹으면서 행복해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떠먹었습니다. 예상보다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 맛은 우리 집에서 먹던 갈비찜과는 달랐습니다. 조금은 변했지만 정성이 들어가 있는 맛이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저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두 사람의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아들과 딸이 분주하게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건방지고 무책임한 모습이 아니라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딸이 우연히 저를 발견했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황급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오셨네요. 저는 여전히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이야. 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들어와 보시겠어요? 오늘 손님도 없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그냥 돌아서야 할까? 결국 저는 천천히 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게 정말 두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일까 싶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소박한 공간이었고 작은 테이블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전히 무덤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보기만 할 거야. 딸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어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정말 변하고 있다는 걸. 그렇게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만지작거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 이제는 그 답을 찾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갈비찜을 내왔습니다. 딸은 주방에서 갓 끓인 따뜻한 국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 예전처럼 한 번만 드셔봐 주세요. 저는 조용히 국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단순히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한 행동일까?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모금 떠먹었습니다. 익숙한 맛이면서도 어딘가 조금 달랐습니다. 깊은 맛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정성이 담겨 있는 건 분명했습니다. 아들이 긴장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저는 가만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국물이 아직 부족하구나. 깊이가 없어. 딸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어머니 의견이 꼭 필요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연구. 내가 연구라는 말을 할 줄 알았니? 딸은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음식 솜씨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죠. 하지만 진심으로 배우고 있어요. 저는 조용히 국을 다시 한번 떠먹었습니다. 10년 전 두 사람은 부모를 외면한 채 떠났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왔고 결국은 법까지 동원해서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눈앞의 모습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제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배우려 하고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래. 부족한 부분을 알려줄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게 곧 용서한다는 뜻은 아니다. 아들과 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저희도 알아요. 그래서 천천히 어머니께 인정받고 싶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에는 갈비찜도 맛을 보겠다. 지금은 부족한 점이 많아.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가게 문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가게 유리창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 변하고 있다면 언젠가 저도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미워하지만은 않게 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